난민법 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편지. 시민 드림. 시민 드림을 출간하며 2018년 여름 제주 예멘 난민 이슈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난민의 존재와 상황을 알게 됐고 자신이 살고 있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난민에게 쏟아졌던 우려와 불안, 적대의 화살은 사실 난민과는 관계없이 한국 사회가 이미 살고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없는 이슈였음에도 난민 이슈는 그렇게 구분지어졌습니다. 반대를 넘어 혐오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결 속에서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왜 난민을 보호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과 맥이 같았습니다. 질문하셨던 분들께 활동가로서 어떤 대답을 해야 했었는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과연 설득이나 논리, 팩트의 문제일까 싶고 결국 자기 삶에서 난민이라는 상황과 공명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가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답답해하며 털어놓는 이야기 속에 그만의 답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단지 그 답이 맞는 것인지 또는 객관적인지를 확신하지 못해 가슴속에 담아두었을 뿐 정말이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들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제가 내놓는 통계나 사실관계, 논리 등이 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쓰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 담긴 30편의 편지는 시민들이 한국 사회에 직접 내놓는 난민 이슈에 대한 대답이자 한국의 난민보호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30명의 시민분들은 한 달간 매일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25년 넘게 난민 제도를 운영해 왔으면서도 난민이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인지 제대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법무부에 예멘 난민 500명보다 훨씬 많은 난민이 있어 왔음에도 구성원들의 불안과 의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이용했던 법무부에 제도 운영의 주체이면서도 남용적 신청자를 가장 큰 이슈로 삼고 있는 법무부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난민 심사 중에 난민 신청자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법무부에 2018년 여름의 이슈를 틈타 난민의 권리를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당당히 준비하고 있는 법무부에 그리고 그를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용기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주신 분들께 서문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또 다른 용기 있는 대답을 낳고 이런 말들이 한국 사회의 난민의 자리를 만들어갈 것임을 압니다. 받는 이는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이 책을 펼친 당신께도 어느 한 편이, 한 구절이 묵직한 울림으로 와닿는 순간이 있기를. 그래서 당신만의 편지를 쓰게 되길 바라며 편지를 엮습니다. 법무부의 답변은 맨 마지막에 실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이 캠페인을 난민법 개정에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연대하여 더 나은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수고하신 노공, 소나무, 허니 활동가, 멀리서도 격려를 아끼지 않은 그린 활동가, 운동의 발자국을 기록하여 남기는 데 도움을 주신 마크로 크루스케님께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난민인권센터 이슬
첫 번째 편지. 김지은. 법무부 장관님께. 참으로 사람다운 삶은 그냥 존재함의 차원에 만족하는 조용한 삶이 아니다. 사람답게 사는 삶은 타자에 눈뜨고 거듭 깨어나는 삶이다. 철학자 레비나스의 말을 인용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몇 자 적으려고 해요. 제가 학생일 때 기회가 닿아 유럽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접하는 게 즐거웠지만 동시에 가족도 친구도 없는 곳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외롭기도 했었어요. 외국인으로 외국에서 살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았고 한국에서는 혼자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잘 알지 못해서 허둥지둥한 적이 참 많았어요.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공부하고 갔음에도 언어가 익숙하지 못해서 잘 못 알아듣고 다시 묻는 일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방이 잘 이해하지 못해 더듬거리며 다시 말하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게 인상적이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동네의 단골빵집에서 빵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서 얼굴이 빨개졌던 순간에 웃으며 빵의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시던 빵집 아주머니. 여행을 하던 중 미리 찾아두었던 노선과 다른 버스 노선에 당황할 때 말이 서툰 저를 대신해서 기사님께 방향과 목적지를 확인해 주셨던 아주머니.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자기 일처럼 나서서 길을 찾아주셨던 아주머니. 우체국에서 편지를 붙일 때 어려워하는 제게 편지 붙이는 방법을 재차 설명해 주시던 직원분. 은행 업무를 볼 때 항상 알아듣기 쉽게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해 주셨던 직원분까지 동양의 외국인인 제가 뻗은 손에 주어졌던 친절과 도움의 손길들을 저는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런 친절과 환대가 한국에 처음 오는 난민들에게도 주어지길 바랍니다. 낯선 땅에 모르는 언어에 아는 이 하나 없는 곳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상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의지할 곳 없는 난민들에게 이미 가혹한 난민법을 더 가혹하게 만드는 개정은 도움을 위해 뻗은 난민들의 손을 더욱 세게 뿌리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곳 한국 땅에 처음 와 난민들이 겪게 되는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듣고 고려해 주세요. 저와 장관님이 아침을 맞이해 출근하고 식사를 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밤이 오면 잠을 자듯 난민도 우리와 같은 일상을 나누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개정 안에 진정 사람다운 삶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는지 다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관님 곁에 도움의 손을 뻗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 손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신 기다리겠습니다. 2019년 4월 8일 시민 김지은 드림. 두 번째 편지. 김규환. 법무부 장관님께. 지난 2월 3일 미국 프로 미식축구 챔피언 결정전에 해당하는 슈퍼볼 대회에 캐나다 최대 노조인 유니폰은 GM의 공장 폐쇄를 비난하는 32초짜리 광고를 만듭니다. 광고는 무엇이 우리를 캐나다인으로 만드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어려움에 처한 친구나 이웃을 지원하는 것,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돕는 행동이 바로 캐나다인의 정체성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캐나다는 GM에 약 12조 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GM은 공장 폐쇄로 자금 지원에 대한 캐나다의 손길에 답을 했습니다. 광고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GM,
너희는 우리의 은혜를 잊어버렸겠지만 우리는 결코 너희의 탐욕을 잊지 않겠다. 하나의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이른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라고 불리워지던 당시 우리 사회의 민낯에 대한 장면들입니다. 몇 가지 단어들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난민 혐오, 이슬람 혐오, 세금 낭비, 자국민 우선. 그리고 그 더러운 혐오를 자양분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몇몇 얼굴들이 하나하나 스쳤습니다. 난민법을 폐지함으로써 난민 인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난민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제안 이유를 댔습니다. 난민법 폐지와 동시에 다른 법에서도 난민이 들어간 조항을 삭제하자는 제안으로 대표 발의 중입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난민협약 가입 142개국 중 난민협약을 탈퇴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어쩌면 최초의 탈퇴국이라는 영광이 대한민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난민협약이 난민 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난민협약은 누굴 보호하기 위한 협약일까요? 인종차별과 혐오에 쩔어 살면서도 월드컵도 올림픽도 아시안게임도 개최하고 싶은 인지 부조화된 자아분열자들을 위한 보호책일까요?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난민 심사를 위한 사전 난민 심사를 하겠다는 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심사를 위한 사전 심사를 만들겠다는 발상. 턱없이 부족한 난민 심사 인력과 구조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입법 발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 역시 자국민 중심주의 중요, 난민 반대한다 라면서 개학에 열릴 중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폭행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불법 이주 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단 해명도, 유학생인지 몰랐단 해명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속 기사를 찾아보니 관련자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요즘은요, 길고양이 떠돌이 개를 때려도 처벌받는 세상입니다. 최근에 법무부가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을 개학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난민심사 전 난민심사 제도로 신청 장벽을 높이고 강제 송환은 더 쉽고 간단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을 동시에 개학 추진. 또한 난민 신청 접수 장소를 대폭 축소, 출국하면 신청 철회로 간주, 면접 2회 불출석 시 난민 신청 철회로 간주하는 등 신청 절차를 더 불편하게 하는 일련의 개학입니다. 지금이 박근혜 정부인지 문재인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박근혜 정부는 이런 식의 개학은 없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발의국의 영예와 그 대표 발의자는 전 새누리당 5선 의원인 황우여 전 의원이었습니다. 법이라는 한자의 해제를 보면 논이나 밭에 물기를 내고 이어주는 것이라 배운 기억이 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사법부가 진행하는 법 개정은 한마디로 개학입니다.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법정신일 수 없습니다. 장관님, 올해는 우리가 자주민이고 독립국임을 선언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난민들은 여러 형태의 차별과 외압으로부터 자주민으로 독립을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100년 전에도 우리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대한민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이웃 시민들이 우리의 독립을 위해 우리를 보호하고 함께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식민지 시절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전쟁 당시 기꺼이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했던, 또 피난의 행렬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던 다른 나라 이웃 시민들을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이웃나라 시민들로부터 받았던 답변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대한민국, 너희는 우리의 은혜를 잊었겠지만 우리는 너희의 탐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장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대한민국인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주민이고 독립국인임을 증명하고 같은 이유로 싸우는 이들과의 보호와 연대를 통해 우리 역시 그 과정을 거쳐 당당하게 여기서 당신들의 손을 잡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2019년 4월 9일 시민 김규환 드림. 세 번째 편지. 문하영. 우리는 환대에 의해 사회에 들어가며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 장소를 갖는다는 것이다. 환대는 자리를 주는 행위이다. 김연경. 사람, 장소, 환대 중. 법무부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교육단체 피스모모에서 활동하며 난민인권센터 회원이기도 한 사람의 시민 문하영이라고 합니다. 저를 소개하며 잠시 멈칫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민이라는 단어를 쓰며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거든요. 나는 시민인가? 그러한가? 저의 이 머뭇거림 속에는 조금 더 긴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어찌하여 지금 여기에 나는 시민이고 누군가는 시민이 아닌 것인가? 누구도 태어나기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국가를, 부모를 선택하는 이도 없습니다. 삶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거나 우리는 그렇게 삶에 던져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내던져진 그 순간 그 이의 자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겠고요.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시던 난민분들의 모습, 제주의 거리 위에서 잠을 청하시던 난민분들의 모습,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난민분들과 46번 게이트에서 지내고 있는 내 아이와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위에 겹쳐지는 저의 얼굴을 봅니다. 난민에 대한 혐오할 권리가 마치 존재하는 양, 확신에 찬 얼굴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과연 그들이 배척하고자 하는 이는 누구이며 배척하려는 이들로부터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공교육도, 법과 제도도 혐오의 물결 곁에서 침묵하는 모습을 보며 촛불의 힘은 단일한 우리라 믿어지는 그 실체 없는 소속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인지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님, 2019년 바로 지금 이 시기에 그 자리에 계시게 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저는 법에 할 일이 부당한 폭력과 억압으로 자리를 잃은 이에게 자리를 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님의 고민과 성찰 속에서 혐오를 정당화하지 않는 선택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지금 여기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서 꼭 하셔야 하는 일을 두려움 없이 감당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2019년 4월 10일 문하영 드림. 네 번째 편지. 이다은. 법무부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작년부터 한반도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끔씩 긴장의 흐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에 담아두었던 평화의 기대들을 조금씩 펼쳐보고 꿈꾸며 기대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평화가 깨어진 곳은 더욱 춥고 어둡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각처에서 드러나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제주 예멘 난민 이슈를 시작으로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드러나며 화두가 되었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난민 이슈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2년 정도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업무로 출국했지만 언제나 비자를 연장하러 갈 때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절차들이 저의 안전과 존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은연중에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닌 보금자리를 떠난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난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들도 특별한 위기의 상황에 처한 우리 곁의 사람입니다. 이제 드러난 난민들은 우리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혐오와 배제가 아닌 인권, 생명 존중, 평화와 같은 소중한 가치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전쟁을 겪은 우리는 그 누구보다 생명과 평화가 소중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이뤄가야 하는, 그리고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그때 누군가 잡아주었던 손을 이제 다른 이에게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우리의 평화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진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용기 있는 결정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11일 이다은 드림. 다섯 번째 편지. 이광문. 우리나라의, 그리고 우리 민족의 법무부 장관이신 장관님,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우리 민족을 살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난민의 정부였습니다. 100년 전 언제 올지도 모르는 해방을 기다리며 타국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은 이를 승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폭력으로 민족을 수탈한 이들은 상하이의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 독립은 바로 우리가 받았던 지원을 가장 값지게 높이는 일이자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쟁 난민의 나라였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해외의 원조는 그야말로 생명이었습니다. 삶의 털을 빼앗겨 힘이 없어 다른 나라의 돈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우리의 과거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선 것이 그 원조를 가장 값어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조가 세상을 빛나게 하는 인류의 가능성임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브로커에 의한 가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그러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민족의 처지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은 사람은 가짜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했습니다. 브로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면 이미 이탈 주민이 될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행정상의 미등록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존귀함 앞에 함께할 수 있게 하는 행정의 힘을 꽃피웠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법은 그 나라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지난 9일부터 또다시 난민에 대해 브로커, 가짜, 허위, 체류수단 등으로 표현하는 기사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무장단체, 게으른 기회주의자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지워졌을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역사 앞에서 법이 바로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기준은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상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과 같은 삶을 살려면 지구가 3.3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 속에서 어느새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미래 세대의 자원을 끌어와 소비하며 삶을 누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계 경제 속에서 이제 난민은 이벤트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 난민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탓이 아니라 일제가 우리에게 이득을 취해갔듯 지금의 세계 경제 속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나라가 어떤 난민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이제 세계의 역사 속에서
시험의 무대 위에 오르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민족의 비극의 원조를 해준 세계와 함께 오히려 인류의 가능성을 드높인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난민이 된 이들을 위한 지원이 인간의 존엄을 세우고 이는 다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으로 선순환된다는 산 증거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법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난민 역사 속에서 경험한 세계의 응답은 이미 갖춰진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자리로 와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이 땅에서도 다시 또 다른 해방과 사람의 힘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이야말로 민족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영광을 수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들의 편에 서주는 법을 통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 민족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예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에 많은 것을 갖게 되어 그것을 쥐고 있으려는 두려움에 대한 응답이 아닌 역사 속에서 빛날 난민법을 선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살아서 함께 살리는 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다울 수 있는 법의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12일 이광문 드림. 여섯 번째 편지. 박경주. 법무부 장관께. 지금 저를 둘러싼 어떠한 법 하나가 없어지거나 혹은 새로 생겨난다고 해도 제 삶은 결코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민이자 국민으로서 어느 정도의 현상될 권리와 저를 재현하고 대표해줄 정치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리 크지는 않더라도 한 곳에 정주하며 축적한 사회, 문화, 경제 자본은 법의 영향력에도 삶이 덜 휩쓸리도록 하는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이를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국민과 난민 사이의 거리는 절대 멀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난민이라는 지위와 조건에 놓인 이들은 다릅니다. 떠나왔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상황, 존재 조건에 따라 그들에게는 법의 영향력을 막거나 버텨낼 재간이 없기에 더 정확히는 제가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기반을 한국 사회는 그들에게 절대 허락하지 않기에 법은 그들의 삶과 생명에 대하여 살리거나 죽이는 혹은 죽게 내버려 두거나 잘 살게 하지 않는 등의 지대한 힘으로써 관철됩니다. 그리고 이와 꼭 같은 이유로 법은 그들의 삶의 존속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그 무엇보다 절실한 그 무엇이 되는 것이겠고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난민법은 이러한 난민들의 삶과 지위를 보장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독소와 예외 조항들은 난민법과 제도 전체를 갈아엎을 만큼의 큰 영향을 끼치며 난민 비호권을 주장하는 이들의 삶을 이미 충분히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해도 모자랄 판에 개혁한다는 법무부와 몇몇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장관은 정녕 다른 한국을 살고 감각하고 있는 걸까요? 작년 몇몇의 난민분들에 의해 시작된 단식 농성을 장관도 익히 아실 겁니다. 저도 3번 정도 농성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장면 중 하나는 만삭의 몸으로 출산 당일까지 목소리를 이어가던 한 난민분의 모습입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목소리를 내고 있었을까요? 이와 함께 제가 읽거나 들었던 난민분들의 말들 중 절실히 떠오르는 문장들을 장관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난민들은 법을 어기면서 생명을 이어나가거나 법을 지키면서 굶어 죽어가는
두 상황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내 발이 마치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으려는 의지가 많은 경우 불법이 되어버리는, 불법과 공모하지 않고선 삶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힘겹게 도착한 비호국에서조차 안전한 잠자리를 갖지 못하는 이분들에게 법무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분들의 삶에 대해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작년 한 해를 지나며 장관께서도 많은 고민과 걱정, 때로는 위기와 두려움을 겪으셨을 줄로 압니다. 복수의 국민들 안에서 난민 반대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나타났으니까요. 그러나 복수의 국민들 안에는 도리어 난민에 대한 정부의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태도를 문제 삼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함께 살아감을 더 설득해 주시고 장관으로서 위험 부담을 지더라도 더 대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난민법을 지금보다 더 나은 난민들의 삶을 위해 개정해 주시길 시민으로서 명령하며 부탁드립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2019년 4월 13일 오키나와에서 박경주 드림. 일곱 번째 편지. 김규리.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국제개발협력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규리입니다. 난민법 출입국 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제 의견을 전하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난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읽었는데 처음 읽었을 때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자연 도태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외면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국제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있는 난민인권센터에서 2주간 인턴십을 했어요. 2주가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은 제가 현재의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되었고 편견을 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국내에 있는 수많은 난민의 이야기를 접했고 실제로 난민을 만나보기도 했어요. 지금은 매우 부끄럽지만 저도 한때 다르다는 이유로 난민을 비롯한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싫어할 때가 있었어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저 우리 사회에 스며드는 것이 싫어서 색안경을 끼고 쳐다봤었어요. 그런 시선을 없애주던 것이 난센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난민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밝은 모습이었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이죠. 더 이상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난민의 경우를 접하면서 그에 대해 배우면서 강제 송환이나 통역 과정에서의 오역 등의 사건을 접했어요. 난민은 인종, 정치, 종교 등의 이유로 자국의 박해나 내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타지로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한국으로 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었을 거예요. 그 작은 희망을 갖고 온 사람들에게 차갑게 대하고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하는 상황을 접하며 우리나라가 따스한 환대의 나라는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먼 나라 한국까지 오는 것이 삶의 희망이었을 그들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더 그들을 힘들게 하는 법이 발의되다니요. 그들은 이제 어디에 의지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장관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난민에게 보다 더 따스한 환대를 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그리 되긴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조금씩 바뀌어 나갈 거란 것을 압니다. 다시금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리를 생각하며
진정으로 법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그들의 손을 뿌리치지 말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4일 김규리 드림. 여덟 번째 편지. 김윤정.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님. 한국 시민들도 생계 및 학업, 친지 방문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시민권이 없는 환경에 노출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본인의 인종이나 성별, 언어 등 여러 요소가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도 깨닫습니다. 저 역시 한국이 아닌 곳들에 머무르며 시민권의 유무가 사람의 일상을 얼마나 억제는지 배웠고, 한국에 머무를 때마다 제가 인지 못한 여러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률들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나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사회문화적 자본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살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스스로의 복잡한 사정들과 조건들을 저울질합니다. 그러나 난민 신청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 외의 조건들을 저울질할 기회가 없습니다. 시민권이 없을 때 정치적 발언권이 어떻게 사라지고 권리의 범위는 얼마나 축소되는지 그동안 경험했기에 현재 대한민국 난민법이 개정되는 방향이 크게 신경 쓰이며 걱정이 됩니다. 제가 경험한 타지 생활 이상으로 취약하고 위태로우며 부조리한 상황에 여러 난민들이 현재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나 국내 난민법이 유독 난민 신청자들에게 가혹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출입국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너무 많은 재량을 가지고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2018년도에 일어난 여러 현상들이나 난민에 대한 혐오감들이 정말 한국 땅에 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와 보호를 찾아온 사람들의 선택이나 행동들과 무관하다는 것을 장관님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주민들에 대한 적대감과 인종주의를 활용하고 난민법을 개정하여 마치 한국의 다른 사회적 문화가 사라지는 것처럼 포장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한국의 방산산업이 수출을 통해 성장하는 것과 세계의 내전 및 독재가 무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을 찾은 난민들을 가해자로 규정하는 건 모순적이기까지 합니다. 난민법이 바뀌어야 한다면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폭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폭력을 얻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됩니다. 2019년 4월 15일 김윤정 드림. 아홉 번째 편지. 이다현.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단지 난민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편지를 드립니다. 난민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에서 무작정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난민법 개정의 이면에 난민에 대한 보호보다 신속한 난민 처리라는 의도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 한국은 난민예벽 가입국이며 어느 정도의 난민을 수용할 여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유로 난민들의 난민 인정 심사 권한까지 제한해버린다고 과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난민 심사 자체를 막고 강제 송환으로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한국이 난민 문제에서 자유로워질까요? 저는 오히려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한국의 난민법과 심사 절차, 난민으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측과 전달이야말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난민 인정을 받은 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오히려 향후 한국 사회에서조차 소외받고 생존의 위기에 마주하게 된 난민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이자 이제 막 사회로 나와 직업을 찾는 구직자이자 향후 50년은 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시민입니다. 즉, 난민 혐오 주장에 따른 난민에 의한 테러, 범죄, 일자리 부족 문제에 가장 취약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난민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만나온 난민분들은 제 주변 외국인 친구들과 다름이 없었고,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게 기본적인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위상과 권위를 누리려면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마땅히 져야 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물질적인 발전 수준과 함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식 수준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의식 또한 높아져야 하고, 이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난민법 개정이 난민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조치, 난민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통해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한국의 책임을 다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이다현 드림. 열 번째 편지. 이상아.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디부아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고 지금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상아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는 제가 17살이 된 해였던 2011년에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긴 기간의 시위로 긴장감이 맴돌고 있던 상황에서 내전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밖에서 시위자들이 떼창을 하며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학교 지하실로 대피했고, 시위자들의 떼창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 후에야 부모가 방문하는 대로 학생들은 학교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곧 저를 찾으러 오셨고, 집으로 가는 도로에는 피로 둘러싸인 시체 몇 구가 덩그러니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것들을 피해 조심히 운전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총소리가 끊임없이 들렸고, 부모님과 저는 안방 구석에서 공포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저는 한국으로 피난 올 수 있었으나 분쟁국에서 비행기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었기에 부모님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셨습니다. 한국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저는 몇 개월간 부모님과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집은 반란군의 기지가 위치한 곳과 매우 가까웠으므로 부모님은 집에 아무도 없듯 숨죽여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동네에서 반란군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길 한복판에 잡아서 그들이 저항할 힘조차 없을 때까지 팬 후 불태워 죽였습니다. 제 부모님을 포함하여 내전 기간에 코트디부아르에 남았던 한인분들은 아직도 내전의 후유증으로 우울증과 불안감 등을 앓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그 기간에 제가 느낀 공포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 내전을 목도한 제 경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분쟁, 폭력, 박해를 피해 피난길에 올라 한국을 찾아온 난민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인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폭력 속에서 경험한 공포와 생명의 위협은 한 개인을 상당히 취약하게 만듭니다. 당시 저와 제 부모님은 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인이 아닌 코트디부아르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 그래서 2011년 당시 코트디부아르인으로서 난민 신청을 하러 한국에 온 것이었더라면 과연 저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 부모님이 코트디부아르 사람이었다면요? 저와 제 부모님 모두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코트디부아르인으로 한국에 왔더라면 저와 제 부모님은 당연히 난민입니다. 왜냐하면
코트디부아르에서 저와 제 부모님은 도로 위에 시체로 발견된 사람들, 길 한복판에 불에 타 죽은 사람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 제도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난민인 이유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한국식의 난민 정의가 있고 그것을 평가하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에 만점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난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3에서 4%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중 겨우 0.4%만이 난민 지위를 얻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여 만점에 가까운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고 입학하게 되는 명문대의 합격률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삶이 산산조각이 난 난민들에게 시험지에 만점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가혹한 일입니다. 제가 코트디부아르 사람으로 태어나 그때의 상태로 난민 신청을 했더라면 한국이 내미는 난민 시험지에 100점을 맞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가짜 난민이라고 정의됐겠죠. 난민이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많은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가짜 난민 혹은 장관님께서 사용하신 용어를 이용하여 허위 난민 신청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직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민들에게 가짜 난민의 딱지를 붙여 쫓아낼 것이 아닙니다. 난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족함을 깨닫고 문제를 최선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진국가로 성장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전, 폭력, 박해를 피해온 난민들에게 대한민국은 그들이 머무는 수개월간 햄버거와 콜라만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받은 비인간적인 대우로 호주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난민 제도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나 난민법 개정을 두고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충격 그 자체입니다. 난민에 대한 지원이 코딱지만한 상황에서 이것마저 아깝다고 한국의 주권을 크게 제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난민 신청을 재외 공간에서만 받자고 우기며 아예 난민협약의 탈퇴를 돌려 말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라고 하는 걸 듣자니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취약한 사람들을 홀대하는 방법으로만 보호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인지요?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과 난민에 대한 비합리적인 대우를 정당화하려는 행위. 그것은 주권을 보호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종차별입니다. 그 누구도 자부할 수 없는 못난 행위입니다. 현재 한국의 난민법은 난민들을 다루는, 사람들을 다루는 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훼손하면서까지 난민 보호에 뛰어드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을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지켜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을 짓고 난민을 배척하는 방안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온 맘 다해 요청드리는 바는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더 철저하게 가리는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아들일 역량을 갖추도록 온 힘을 다해 힘써주시는 것입니다. 더 기계적이고 더 방어적인 난민법 개정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난민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세요. 난민들은 장관님이나 저나 대한민국의 시민이 어쩌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공포감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는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장관님, 난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정직한 난민 제도가 성립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편지를 적으며 2011년 아버지가 시체들을 피해가며 운전하셨던 자동차 안에서 공포감에 떨었던 그날을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한국의 문을 두드리는 난민들의 심정을 상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하는 한국 사회의 혐오의 손가락질과 차가운 면접 분위기도 머리를 스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난민들에게 또 다른 공포의 대상이 아닌 그들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토닥여 줄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이상아 올림